네, 방금 소개받은 박영입니다. 외교안보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그 유인물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여러 센터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간단히 발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센터는 오늘 육군 장 소장님께서 새 외교안보 그 통일정책센터의 연구위원으로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김진영 제독, 김영철 장군, 또 이 뭐 사무총장님의 열일을 하셨죠.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말아야 하는 여러분들이 그 참여를 해가지고, 지난 4월부터 일부는 매 주말마다 이 줌 미트 회의를 통해서, 어떤 때는 상당히 사실 저는 민간 출신이고 또 군 경력 오래되신 분들이랑 또 그런 그 의견이 엇갈릴 때도 뭐 많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의견 수렴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릴 외교안보 통일 정책의 골격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분야도 와는 달리 그 구체성에 대해서는 뭐 이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어떤 밝기 어려운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분야에 비해서 덜 구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기본적인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고,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좁은 의미의 안보 국방을 포함을 해서 넓은 의미의 국가 안보와 관련한 자유민주주의의, 그리고 앞서 발표된 바와 같이 이제는 10위권 이내, 늘 10위권 이내의 경제력을 갖고, 또 싸이부터 시작을 해서 미나리, 또 기생충인가요? 또 이번에 그 BTS 등까지 그 한류가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에 이르기까지 한류가 세계 젊은이들, 또 세계 여러 나라에 좀 각인되게 먹히는 것은 그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 산업화, 민주화, 그다음에 한국의 정말 빠르게 적응을 하면서도 또 한국화시켜서 세계에 전파시키는 그런 능력이었기 때문에, 외교안보 통일 정책도 이제는 그런 것을 기반을 해서 우리가 너무 한반도에 머물지 말고 주변에 강대국이 포진을 해 있습니다만은, 그런 지정학적 조건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한국 위상은 이제 우리 스스로 위축시킬 필요 없다, 당당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외교안보 통일 정책을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요건가요? 네. 2020년 대한민국 위상인데, 블룸버그 통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블룸버그 통신에서 평가한 것인데, 한국이 세계에서 혁신의 측면에서 세계 2위로 평가를 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이게 민간 자율 부분이 압도적인 그 영향을 발휘했습니다. 정보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국제 경쟁력 매년 그 평가를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민간 자율 부분, 또 혁신 부분은 항상 우수합니다만은, 정부 부분에서 얘기하는 제도 부분, 정부 지원 부분, 이런 부분은 이른바 선진국 중에서도 하위에 순위를 자리매김하는데, 우리가 이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받는 것은 그동안 한 50년,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자신감 있게 우리가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죠. 대한민국이 처한 외교안보 통일의 도전 요인은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신냉전이라 할 만큼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 수립 이래 최악의 상태에 있죠. 이른바 재팬 배싱으로 정치를 하려는 현 정권이죠. 재팬 배싱으로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중국의 강화 배교, 뭐 중국은 큰 봉우리고 한국은 작은 봉우리라는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그런 언급을 하는 역사관을 갖고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 우리가 지난 4, 5년을 보내왔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반도에 가둬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북한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이제는 최소 40개, 60개, 뭐 최소 평가하는 CP 같은 경우에 30개로 평가하기도 있습니다만 30개 플러스 60개 그 이상으로도 평가를 하고 있고, 북한의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에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동북아 군비 경쟁, 뭐 지금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여러 해 전부터 동북아 군비 경쟁, 뭐 미국, 중국 말 것도 없죠. 북한 비대칭 전력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한국도 그것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 또 군비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최근에 반도체라든가 5G, 6G, 히토류 같은 전략 자원과 같은 경쟁력. 그래서 국제 공급망 가치 사슬 체계에 있어 우리가 최근에 미국 정부가 한국 민간 기업에서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는 대기업들한테 요청을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심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저런 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 일본, 중국, 삼국 사이에 정말 서로들 정말 잘 협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민족주의가 발행이 돼 있어서 한국에서는 재팬 배싱, 일본에서는 코리아 배싱, 중국에서는 코리아 배싱 또는 재팬 배싱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제는 튼튼한 국가안보에 당당한 외교, 그다음에 세계성의 대한민국. 일부에서는 뭐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당당한 대한민국 또는 당당한 외교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캠페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쨌거나 그런 것을 내세우는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한국 정부가 외교를 할 때 뭐 이런 것을 해왔다고 주장을 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거론을 하고 이런 한국의 핵심 이익 수호라든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증진이라든가 상호협력과 평화 공존, 국제법과 규범 존중이라 이런 원칙을 내세우면은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압력을 가할 때 우리 이런 걸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다른 강대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저기 오세아니아죠. 호주를 우리가 중견국으로서 같은 믹타에 참여하는 나라인데, 호주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국제전에 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고수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갖죠. 저기 오세아니아 지역에 있는 나라, 물론 그 영국으로부터 또 미국과 이런 이번에 오커스 3자 동맹을 맺었습니다. 왜 그 3자 동맹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오커스, 오스트레일리아가 1900년대 20세기에 들어와서 늘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억압하고 독재 정권을 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전쟁에 항상 군대를 파견했어요. 대한민국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오스트레일리아가 국제적으로 신망을 얻는 거죠. 이번에 중국이 오스트레일리아한테 그렇게 경제적 압박을 가해도 오스트리아가 그렇게 버텨나가고 할 수 있었던 얘기는 국제사회 스스로의 힘도 강했지만 국제사회에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위기에 처했을 때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우리나라도 그런 외교를 펼쳐야 된다는 얘기죠. 뭐 10개의 정책 과제를 주셨습니다만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동맹을 전방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자. 이것은
과거 뭐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 정부도 그랬는데 사실 말로만 하지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하면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돌아와서는 우리가 언제 그런 걸 하느냐. 우리 너무나 북한 문제, 북핵 문제에만 치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필요할 때 그래서 여기 전략 물자라든가 반도체 5G, 6G 같은 국제 가치 사슬 공급 체계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니쉐 같은 걸 활용할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필요할 때 정부가 뒷받침을 해주기는커녕 민간 기업이 그동안 잘 해왔던 것을 정부가 수갈한다 얹어가지고 우리가 해온 것처럼 이걸 하죠. 물론 인프라 많이 깔아주고 또 R&D 투자 많이 하는 건 그 재원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자유와 민주주의 민간 영역에서 굉장히 힘을 발휘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북핵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이제는 G7, New G8의 일원으로서 포괄적 전략동맹, 즉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주고 기여할 수 있는 건 기여하고 해야죠. 우리는 받는 데 상당히 인색합니다. 뒤에 다시 지적되겠습니다만은 국제에서 개발협력 지원할 때 우리 같은 국력을 가진 국가 중에서 제일 적게 국제사회에 지원을 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단순히 한미 간뿐만 아니라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만들어 나가면 우리가 국제사회에 얼마든지 기여하고 그런 위상을 차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북핵 억제력 확보는 뭐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는데 핵심은 두 번째 북핵 능력 확대에 상응한 억제 능력 및 억제 전략 및 능력을 구비하자라는 것이고 우리는 논의하면서 우선 지금 익스텐디드 디터런스 확장 억제력을 제공한다고 미국이 계속 공약을 하고 있고 늘 한미 정상할 때마다 약속을 하고 지난 4월, 5월 달에도 약속을 했죠. 그런데 한국 일부에서는 또 여전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텐디드 디터런스 확장 억제력이 신뢰도를 우선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략자산, 한미연합훈련 할 때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그래도 북한의 그 핵 억제력 같은 것이 대응 능력이 충분치 않다면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핵 공유라든가 전술핵 제도입 방안을 거론을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북한이 위반을 했는데 한국도 위반을 하면 북한 핵을 그냥 자동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늘 그냥 비핵화하기 위해서 협상을 위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논리를 제공을 하는 것인데 최근에 제니퍼 린드라는 미국의 젊은 여고 교수 아마 학위할 때 제 연구실에도 들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여교수가 다른 다트머스 대학에서 다른 동료 교수랑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 한국에도 이제 이 전술 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 텐데 이 NPT 조약 10조에 따르면은 그 extraordinary event, 즉 비상한 사건, 특이한 그 환경 속에서는 국가의 최고이익, supreme interest를 위태롭게 하면은 sovereignty, 그 주권 행사로서 탈퇴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제니퍼 린드 교수가 워싱턴 포스트에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는데 북한이 1994년도 3월 달에 NPT 탈퇴 선언할 때 바로 이걸 활용을 했습니다. 그게 3개월 전에 하고. 그래서 한국이 정말로 북핵이 우리 안보를 위협했다. 과거에 북한이 비무장지에서 일관 총격가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긴급한 상황을 내리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군사안보
관련해서 어떠한 위기를 느끼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그 슈프림 인트레스트를 침해하는 것이니까는 탈퇴를 할 수 합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걸려 있으니까는 저 위에 있는 방식을 통해서 우선 억제력을 강화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세 번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방위 전략 수단을 강화하는 것인데, 뭐 핵 억제, 군사적 대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외교 압박 억제 병행 전략을 추진을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정말 잘못 알려진 것 하나가 포용 정책이라는 것인데, 포용은 인게이지먼트는 여러분 인게이지 하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껴안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마치 인게이지먼트가 포용하는 것처럼 알려져 가지고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게 포용 정책이라고 알렸는데, 그거 벌써 30년 동안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인게이지 인라지먼트하고 클린턴 정부에서 처음 나왔을 때 그때 포용이라고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그냥 인게이지먼트, 인게이지먼트, 즉 남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 좀 더 관여를 해가지고 그 변경시키려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우리 사회에서 잘못 알려지고 여전히 잘못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전략적 관여, 억압할 때는 억압하고 압력을 가할 때는 압력을 가하면서 끌어당기는, 고는 거죠. 이렇게 엮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적 관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말로 한 나라에 무슨 말이 되겠어요? 이게 저는 관여라고, 그리고 우리말로서는 그냥 관여라고 그 표현을 하는 게 그나마 좀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입은 그냥 무조건 침해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북한 비핵화와 연계시켜야 된다. 종전선언 정치적 선언이다, 뭐 상징적이다. 그럼 왜 합니까? 북한 지금까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철폐, 연합훈련 중단 한 번도 입장 바꾼 적 없습니다. 언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약간 이렇게 전술적으로 이렇게 뒤로 물러선 적은 있지만, 북한 공식적인, 뭐 전직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갔다 와서 북한이 이 주한미군을 인정하기로 했다, 우리 북한이 그런 적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한 번도 공식적으로 북한이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담긴 그 내용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그 고도에 무엇을 의도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애써 모른 척 하는 거죠.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이것도 말만 많이 합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인데, 한 번도 중국이 한국 측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들어온 적 없습니다. 말은 그러고 필요할 때는 전략적 내실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국이 제1위 협력국이기 때문에 중국 그 경제를 무시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 20년, 30년 동안 중국과 교류 협력하면서 우리도 많이 이익을 봤지만 중국만이 이걸 보고 결국은 한국을 쫓아오면서 한국을 몰아내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죠.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은 결국 한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동맹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명료성을 바탕으로 해서 한중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 특히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과대평가해 왔습니다. 사실 중국 한 번도 북한 비핵화 얘기를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보다 북한 비핵화가 중요하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얘기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입니다. 분단이 현상 유지. 사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 그 공제학원 같은 이를 통해서 우리 뭐 대학들 뭐 이거 공제학원 폐지하라 그러면 대학들 또 뭐 일부 대학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텐데, 공제학원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 선전 선동 활동하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교육부 차원에서도 대학 차원에서도 좀 잘 정비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 앞서 간단히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는데, 재팬 베싱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은 되지만은 국제적으로 한국이 얻을 것 크게 많지 않다는 거죠. 결국 일본과의 과거 불행한 역사는 잊지 않되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에 기반한 협력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에서 가치 사슬 체계에서 협력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일 관계에 지금 꼬여 있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뭐 제가 한마디로 그냥 역사는 잊지 않되 그냥 이게 자유민주주의 가치, 공동 가치 기반에서 미래를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용어로 그냥 두루뭉실 넘겼습니다만은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논의를 하죠. 그 다음에 6번째, G7 수준. 우리 경제국가 여러분 지금 캐나다 아닙니다. 우리 경제국가 이탈리아 아닙니다. 우리 경제국가 영국, 독일, 프랑스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을 맞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국제적 위상 차지하면 우리 G5로도 충분히 올라설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G7 기적 국제 레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G7 수준에 포함을 해서 G8, 아까 김주성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지향하지만은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프랑스, 독일이 우리 경쟁 국가이지 이태리 관광산업 빼놓으면 그렇게 우리 한국한테 도움될 거 없습니다. 이태리 뭐 명품백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사실 중국 사람들이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은 이태리 사람들이 하겠지만 우리 이태리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G7의 한 국가라고 해서 과거 역사에 침몰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G7, New G8로 하려면은 우리 무역 국가죠. 그래서 CPTPP 미국의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었습니다만 미국 다시 들어설 거고, RCEP 포괄적 동반자 협정에 같이 한국도 좀 CPTPP 가입을 하려면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거기에 현행 국가들이 다 찬성을 해야지 가입할 수 있으니까. 물론 미국이 가입하고 우리가 미국을 좀 등에 업고서 일본에게 압력을 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CPTPP 가입을 하죠. 미국이 인도 또 이 포드 그리고 이 D10 그다음에 가치 사슬 체계, 반도체 국제 반도체 동맹 이런 걸 추진하니까는 중국이 그동안 가입 안 하다가 CPTPP에 포괄적 태평양 동반자 협정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일본 거기 기존의 회원국들이 받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자기들이 우리가 무역 국가로서 그리고 이 G7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하려면 양쪽에 다 가입을 해서 무역 국가로서 우리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 원조 규모를 확대하는 거죠. 적어도 0.2% 이상 되는데 한국만큼 대외 원조에 인색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 정도 경제 규모를 가지고.
튼튼한 국방태세와 역량 구축입니다. 뭐 대칭, 비대칭 군사적 위협 대비 역량, 이거는 현재의 상황에서의 튼튼한 국방 역량 구축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미래지향적. 자, 앞으로 통일을 대비를 해서 미래지향적 준비를 하려면 우리 저 군 투자 계획에 20년, 30년 계획을 합니다만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적 방위 충성의 군사 역량을 좀 갖춰 나가면은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헬무트 콜 독일 총리가 기회가 왔을 때 탁 낚아챈 것처럼 한국도 그런 것을 추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의 이제 현재의 문제죠. 신뢰받는 군대다운 군대 육성인데, 하나 정신적으로 너무 말로만이 평화만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북한의 군사 핵이라든가 핵을 당장에 머리에 이고 살면서도 잘 몰라요. 그게 얼마만큼 무서운 건지. 랜드 연구소가 지난해에 이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가상 핵 공격을 통해서 그 핵을 어디 위에다 터뜨렸냐면은 강남위에다 터뜨렸습니다. 강남위에. 그 랜드에서 연구 프로젝트에서 강남위에 터뜨린 즉시 수십만 명의 인명이 죽죠. 플러스 산업 중단이 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일반 국민들도 좀 잘 인식을 하고, 무엇보다도 군대 내에서 정신교육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약화됐다라는 것이 특히 군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려사항이고, 일반 사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분야에서요, 모병제. 그건 나중에. 올바른 국방 안보관 확립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군기강 확립. 요즘은 SNS, 소셜미디어 때문에 조그만 일이라도, 뭐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뭐 이 유통기한이 지난 뭐 카레가 공급됐다, 그런 건 굉장히 문제가 되죠. 왜 군 내에서 원사들이나 주임 장교들이나 아니면 그 행정 보급 담당하신 분들이 그런 거 신경 못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말 100개, 99개 잘하다가도 그런 거 하나 터지면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 그리고 이 군사법 체계로 지금 완전히 이제 독립화하는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우리는 군사, 검찰, 법원 체계의 완전 독립화를 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군은 스스로는 많이 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정치계에서 군을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래서 군이 정치화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좀 우리 헌법에 보면 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아주 보장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정치계이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고, 특히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공정성에 기반한 군 복무제도 실시입니다. 저는 차기 정부에서는, 그리고 앞으로 이 각종 특혜 복무제도를 정비하고 좀 폐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이 특혜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산업화할 때는 아마 산업 인력 전문 요원들을 필요로 해서 뭐 석사 과정을 통해서 4년 뭐 이런 인력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 더 이상 그런 사회 아니죠. 그래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이 각종 특혜 복무제도들이 있는데, 그걸 좀 차제 정비를 해서 공정성에 기반한 군 복무제도가 실시되면 좋겠고, 이 중장기 과제로 모병제를 검토하는데, 모병제도 굉장히 논의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은 어렵습니다. 지금 시작을 해도 모병제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모병제 지금 당장 시작한다고 재원, 또 우리 적어도 지상 병력, 일정한 병력 유지 되는, 북한이 120만 병력에 60만은
예를 들어서 현역에서 60만 원 건설 인력에 늘 투입된다 그러면 60만 원 우리가 대응하려면 적어도 일정 규모의 병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런 요건들을 연구한 다음에 이제 모병제를 하자 그래야지. 지금 그 당장 모병제 말로는 좋죠. 얼마든지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좀- 여성 운동제도 마찬가지 얘기죠. 네, 여성 네 마찬가지예요. 네, 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외교안보 분야에는 북한 체제 변화 및 통일 환경조서 외교안보와 북한 문제가 통일 문제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 견인을 위한 대외 환경 조성 전략과 외교를 추진하는 거죠. 인권 해결. 이번에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올해에도 아마 공동 제안국이 안 될 것 같은데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제안할 때 공동 발의국 그게 바로 앞에 외교안보 정책의 그 기본 원칙으로 제시한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외교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북한이 아니더라도 인권 관련한 사안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북한 관련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핵심은 이겁니다. 북한은 우리가 그동안 1970년 초부터 지금까지 50년 이상 남북 대화를 했는데 남북 관계를 여기서 정상화라고 해서 정상적이라 해서 오해하기 쉬운데 우리가 남북 대화가 끊어졌다,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정상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정상화 아닙니다. 남북 관계 그동안 남북 대화 한 700회쯤 이루어졌는데 북한 마음대로 해왔죠. 북한이 원하면 하고, 그러니까 대개는 북한이 원하면 하고, 그 다음에 교류협력 할 때 금강산 관광 연인원 200만 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 내가지고 북한 금강산 관광 몇 번 가셨습니까? 다 세금으로 갑니다. 만약에 금강산 관광을 직만으로 남북과의 교류협력을 할 때 정말 금강산 관광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내 돈 내관을 해야죠. 그래서 쌍방향적으로 바로 그런 차원에서 남북 관계를 좀 쌍방향의 상호주의의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자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통일시까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로서 국가 대 국가 간의 특수관계로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지 앞서 외교안보 4가지 원칙을 제시한 것처럼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북한을 도와줄 땐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도 과거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 포용이 아니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준다거나 뭐 이산가족 상봉 한번 만나기 위해서 뭘 준다거나 그러지 말고 남북한의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쌍방향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 저희 우리 대북 통일 정책의 핵심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러한 차원이 남북 기본 조약을 체결하자는 거죠.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가 30년이 넘었는데 남북 기본 합의서는 다시 상원화됐고 남북 관계를 쌍방지역 상호주의적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한 남북 기본 조약을 체결을 해서 앞으로 경제든 사회문화 교류 협력이든 모든 분야에 걸쳐서 여기에 정리와 제도와 다원하라는 얘기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정상회담이라든가 고위급 회담을 하지 않으면은 대화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이 대북 정책에서의 핵심이고 마지막 하나만 강조하자면은 대북 정책에서 인권 문제 앞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국제 인권 규약이라든가 국제법 같은 보편적 원칙에 의해서 남북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뭐 8번째 하나는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내적인 준비 사항인데 국내적으로서 지금 좀 합의를 했으면은 법과 국제법을 지키자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 북한 인권 차원에서 한마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 인권법 만들어놨는데 제대로 효력 발휘 안 하고, 북한 인권재단 만들어놨는데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외교안보 정책에서 그 원칙을 우리가 제시를 하고 그것에 따른다면 북한 인권재단, 북한 인권법 당연하게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국내 정치적으로 논쟁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것이 바로 보수 정부 자유민주주의 그 정권이 할 일이죠. 아마 그것은 진보 정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신봉을 한다면은 그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